지난해 채용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거든요. 아까 엔지니어 쪽하고 영업이 대부분이죠, 실제로. 예. 그럼 남녀 이런 남자분들이 많아요? 월등히 많죠. 실제 전체 구성원들도 한 20%, 여성이 한 20%, 25% 정도고요. 실제 채용도 거의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한 20% 정도? 예, 네. 여성을 뭐 많이 차별하고 뭐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실제 저희 제품을 사용하는 건 대부분 여자들인데요. 그렇죠. 문제는 저희 제품을 여자분들이 직접 사다 쓰는 게 아니고 이제 어떤 건설회사라든지 뭐 인테리어 업체를 통해서 뭐 이렇게 유통이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좀 터프하세요. 그래서 지금 자동차 관련된 사업도 마찬가지고 이제 험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하고 이제 사업 관계가 유지되다 보니까 실제 여성분들이 어떤 잡을 할 때 좀 핸디캡을 갖고 할까 그분이 잘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고객사에서 여자하고 이렇게 일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서 담당자를 바꿔달라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실제로는 그래서 물론 이제 여자분들 중에 성향이 이제 실제 영업을 지원하는 숫자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대부분 이제 스텝 쪽에 몰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여성 엔지니어들은 실제 이제 지방근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지원하는 수도 좀 적은 편이지만 실제 채용 프로세스를 하다 보면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 실제 이제 그 근무 환경에서 액티비티가 발생하는 거는 상당히 이제 부분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엔지니어가 자꾸 남자로 들어가는 부분이 부담스러워서 몇 년 전에 제가 그때 채용 담당할 때는 아니었는데 이제 여성분들을 뽑아서 의도적으로 전임 CEO께서 여자를 좀 많이 뽑아라 라고 강력한 이제 메시지가 있었고 그래서 많이 뽑았는데 전사율이 너무 높았습니다. 실제 공장 가서 조기 퇴직률이 상당히 높았고 뭐 이런 문제가 있고 실제 엔지니어 한 명 육성하기 위한 시간과 투자는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근데 저희로서는 중도 뭐 1년, 2년 이내 퇴직했을 때의 어떤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그래서 여성을 엔지니어로는 뽑긴 뽑는데 그 수는 예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줄어든 상태고 또 실제 인력 구조를 이제 운영하다 보니까 여성 엔지니어들이 이제 공장에 가서 공장 내 이제 내에도 엔지니어들이 하는 이제 또 스텝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쪽으로 자꾸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메인스트림의 엔지니어로 성장하는 게 아니고 자꾸 이제 스텝 쪽으로 점점 진화해 가시는 뭐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여서 이게 맞는 거냐? 그러니까 엔지니어의 진정한 이제 육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좀 생각도 좀 들고요. 근데 잘하고 있는 엔지니어 분들도 있습니다. 뭐 물론 조기 전사자들도 있었지만 그 중에서 살아남고 또 잘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 친구들이 보이기 때문에 저희 또 엔지니어를 채용할 때 또 여성분들을 또 채용을 계속 하는 거고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은 저희가 이제 HR 쪽에서 노력을 안 하면 현업에서는 뭐 무조건 남자만 뽑으려고 하는 성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편이에요. 올해도 좀 많이 뽑아주세요. 오늘 다 여성분이 그렇긴 하지만 그럼 엔지니어면 무슨 전공이 무슨 과? 저희는 거의 재료 쪽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고분자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이제 요즘에는 이제 공대도 여성 엔지니어 비율이 좀 높아졌죠. 예전에 비하면. 근데 그게 이제 채용 시장까지의 그 연계하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고요. 뭐 예전에는 뭐 공대 가면 한 과에 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남성 취급받는 그 공대생이 여자분이 한두 명인데 요즘에는 한 10% 1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학교에 가보면 뭐 20%. 그리고 또 여성분들은 대부분 또 공대에 가면 석사 이상으로 이제 진학하는 제가 연구직 쪽으로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 또 많이 가고 그래서 실제 대졸 엔지니어의 여성분이 지원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숫자가 남성에 비하면 월등히 적습니다. 그러면 작년 상반기에는 몇 명이고 하반기에는 몇 명? 상반기 때 채용은 많지는 않았어요. 보통 저희 상반기 채용은 이제 뭐 필수 인원에 대해서만 뽑기 때문에 주 채용은 거의 하반기 쪽에 몰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반기에 한 25명, 하반기에 한 50여 명 정도 돼 있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 이제
학생들이 모르는데 상시 채용이 이제 수시 채용이 조금 진행이 되고 그런 게 좀 있죠. 경쟁률도 많이 또 봐줬어요. 예전에는 공채하면 뭐 지원자가 한 3,000명에 4,000명 정도였는데 작년부터 작년 상반기 공채 때부터 10,000명이 넘어갔고 작년 하반기 공채 때는 한 15,000명 정도 됐어요. 그래서 경쟁률은 좀 제가 알기로는 LG 그룹 내에서 제일 높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류 지원자 기준으로만 놓고 제가 알기로는 LG 전자보다 서류 접수자가 더 많았다고 알고 있어요. 예. LG가 혹시 그 전자를 이걸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뭐 그다음부터 이제 우리 학생들 궁금한 거 있으면 전반적인 거 이제 설명해 주셨으니까 질문들을 해주세요. 저희가 질문 보내는데 네, 그걸 이미 바탕으로 적어봐요. 예, 제가 미리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한번 검토를 하셨을 거예요. 자유롭게 질문하시고. 네. 네, 저는 원래 상반기 하반기 둘 다 영업으로 썼었는데요. 예. 네, 작년에 지원을 하셨어요? 네, 작년 상하반기 지원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원래 여성 비율이 좀 적다는 걸 알고 있긴 했지만 그래도 또 지원을 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마케팅 그러니까 즉 국내 영업 쪽에 지원을 하게 되면은 일단 화학 제품을 다루는데 그쪽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상식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공계 베이스를 굳이 고집하진 않아요. 근데 예전에 채용 공고가 나갈 때 이제 상대생 위주로의 지금 채용이 좀 많이 있었고, 근데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기능성 제품들이 좀 있으면서 실제 상대생들이 도저히 공부에서도 못 따라가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쪽의 경우에는 이제 공대생을 이제 우대해서 그 어떤 영업이라든지 상품 기획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육성을 하려고 하반기 때 공채 때 이제 이공계로 해서 쉽게 말하면 이제 기술 영업이죠. 그쪽에는 실제 문돌이들이 잘 못 따라가요. 실제로 제가 그러니까 작년 7월 1일자로 그쪽 관련된 부서에 하나는 이제 저희가 그쪽 사업이 이제 그러니까 실제 대부분 이제 모바일 기기들은 대부분 이제 중국에 제조가 많기 때문에 중국어 역량이 좀 필요한 친구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냥 일반 그러니까 어떤 영업을 하기 위해서 그냥 상대생 한 명, 2명을 뽑아서 했는데 뭐 그 친구도 물론 OJT라든지 또 전문적인 기술 교육을 받게 돼요. 그쪽 해당 부서에서. 근데 그 친구들하고 이제 뭐 저는 이제 신입사원들 이제 뽑으면 이제 주기적으로 제가 만나는데 얘기를 들어봤는데 한 명이 뭐 개인적으로 이제 다른 부서로 가고 싶다고 할 정도로 너무 이제 못 따라가겠다. 뭐 다른 친구들도 다른 친구 한 명도 정말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좀 있었고, 근데 이제 그런 이제 고충이나 이런 것들 좀 들으면서 실제 그쪽 맨파워는 실제 상대생들이 해서 잘하는 분들도 있어요. 경험이 좀 많이 누적이 되니까. 근데 대부분 이제 과차장급들이고, 근데 신입사원이 이제 육성에까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육성하는 단계에서 어떤 시간적인 부분과 어떤 그러니까 금전적인 시간이 있고 금이 돈이니까 그런 부분을 하고 어떤 그러니까 인원 육성에 있어서 효율성을 이제 생각을 해서 공대생들 중에 대부분 말을 잘 못한다는 어떤 편견이 있지만 실제 어떤 영업적인 재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을 그 중에서 한번 뽑아서 그쪽에 배치해서 육성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서 작년 하반기 공채 때는 이제 기술 영업 쪽은 때문에 보통 상대생이 맨 앞에 있는데 상대생이 뒤로 빠지고 뭐 고분자 화공 재료 쪽이 앞쪽으로 확 전진 배치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뭐 그런 거고, 영동시를 뽑은 이유도 HR은 일반적으로 상대생을 뽑는 아니면 인문계, 자연계열, 뭐 심리학도 뽑기도 이런 쪽에서 뽑는데 영동시 이제 자연과학대죠. 근데 이를 뽑은 이유도 뭐 저는 이제 R&D 채용을 좀 상당히 오래 했었고, 그래서 실제 이제 R&D 채용 같은 쪽에서 사람을 이제 육성하는 데 있어서 이제 두 가지 역량이 필요한데
뭐 국내 같은 경우에는 뭐 영어적인 능력이 별로 필요 없지만 실제 이제 학생들은 잘 모르는 부분인데 실제 이제 미국에서도 뭐 인재확보 전쟁은 굉장히 더 심하거든요. 이제 박사, 석사 이상, 대부분 이제 박사 이상의 이제 인재를 뽑기 위한 뭐 그런 경쟁이 있어서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게 이제 미국이나 이제 뭐 호주나 뭐 저희는 호주하고 유럽 쪽은 안 가지만 미국을 주로 가고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필요한 이제 영어적인 능력 그다음에 해외 출장이 꽤 상당히 좀 긴 편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학교 뭐 이동도 작고 이제 돌발 상황들이 항상 수시로 발생해요. 여정이 길고 인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대처하는 능력이 이제 필요한데 그때 이제 실제 이제 미국에서 거주했던 경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주로 이제 타겟이 R&D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이제 고분자나 화학이나 재료 쪽이다 보니까 그런 쪽 베이스를 갖고 있는 친구를 이제 선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놓고 굉장히 딜레마를 많이 했고 실제 이제 면접도 그 두 가지 케이스를 동시에 충족하는 친구가 거의 없어요. 유학생들은 학부생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상대나 뭐 이런 쪽에 공대로 유학을 가는 학생들은 석사 이상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영동 씨가 그래도 그나마 좀 많이 근접했기 때문에 저희가 꼭 뭐 저희가 냈던 가장 뭐 난이도가 가장 높은 케이스를 줬는데 영동 씨가 잘 풀어서 굉장히 라지컬하게 본인의 세부를 잘 정리해서 케이스만 한 8장 정도 되는 거였는데 잘 정리했고 거기에 면접 때 예, 그러니까 뭐 대외적으로 나가 있는 거는 뭐 바스다, DMS다라는 케이스 두 가지 면접을 본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HR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두 가지 이제 저희 나중에는 이제 면접 그 두 가지를 통합하는 게 그 목표거든요. 그래서 파일럿 테스트를 또 해야 되고 그래서 HR 같은 경우에 그 바스하고 DMS 두 가지를 이제 합작해서 이제 8장짜리 케이스를 만들어서 저 2시간을 주고 과제를 풀고 그거에 대해서 한 40분간 이제 토론하는 형태의 발표와 토론하는 그런 형식의 면접을 봤죠. 그래서 아무튼 국내 이제 캠퍼스 리크루팅을 나가면 학생들이 가장 이제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이공계 아니면 지원할 수 있는 기업도 좀 많이 줄고 포지션도 많이 이제 줄어드는 상태고 또 여성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이제 스텝직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또 올해같이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면 스텝에 대한 인원 충원은 굉장히 주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뭘 하고 올해 채용을 생각을 하면 아마 취업문이 더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건 뭐 경기 영향도 있지만 스텝 쪽은 제가 보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뭐 스텝 쪽을 뽑는 회사는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면은 스텝 쪽은 한 몇 퍼센트 뽑나요? 이번에는 스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네. 작년 기준 했을 때 이게 저희가 이제 채용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어느 쪽에 채용 니즈가 이제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그 비율이 좀 왔다 갔다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스텝 쪽은 거의 10% 이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 이제 스텝을 어느 선까지 보느냐인데 보수적으로 보면 진짜 뭐 5% 이내일 수도 있고요. 뭐 그래서 회사마다 다 정책이 좀 다르니까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로서는 스텝은 그렇게 많이 뽑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편이에요. 인문계생들이 참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네, 요즘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상대생이지만 예 그런 것 같아요. 지난번에 LG전자 인사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자식도 인문계를 안 보내겠다고. 그건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공계를 보낼 생각이에요. 네. 예, 그건 안 변할 것 같아요 한동안. 공대생들은 제가 이렇게 인터뷰 가다 보면 뭐 이렇게 취업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공대생들은 서울권 내 공대에 나왔으면 웬만하면 두세 개 정도. 그쵸. 이제 선택이 지방을 가느냐 안 가느냐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서 이제 공대생들은 주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거고 가더라도 이제 어느 지역을 갈 거냐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는 거고요. 근데 공대생도 뭐 이제 올 하반기는 제가 보기에는 많이 줄지 않을까. 공대생도 좀 많이, 그러니까 채용을 많이 한다고 대부분 기업들이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실제로는 왜냐면 많이 뽑는 숫자가 어느 정도 예년만큼 유지를 한다고 해도 왜냐면
취업재수생 숫자가 기하급수로 늘기 때문에요. 경쟁률은 점점 치열해지고 그렇게 되면 실제 재학생보다는 저희도 면접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 잡 인터뷰 경험이 없는 친구하고 네. 그러니까 면접을 굉장히 많이 본 친구하고는 확 달라요. 스킬부터 말하는 스킬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예, 실제로는 이제 뭐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인사 담당자가 면접장에서 어떤 관점으로 어떤 필로소피로 결정을 하냐에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취업재수생들이 훨씬 더 좀 유리한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일부 뭐 회사는 뭐 취업재수생은 안 뽑는다라고 하는 회사도 있지만 요즘에 뭐 말은 취업재수생이 아니지만 학교에다 적을 남겨놓고 졸업을 계속 딜레이 시키는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뭐 실제 서류상으로는 취업재수생이다 아니다라고 구분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실제 면접장에 딱 들어와서 전체적인 이제 그 사람의 어떤 비헤이비어 패턴을 보면 이 친구가 면접을 봐본 경험이 있다 없다는 예, 판단은 쓰죠. 저도 질문 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감기 걸려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데요. 괜찮습니다. 네, 저는 주거환경학과를 전공을 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재 쪽도 수업을 듣기도 하고 예. 인테리어 쪽 공부를 했었는데 국내 영업 직무에 관심이 많은데 이 부분에서 그 전공 분야, 지원 전공 분야를 보니까 이공계 쪽도 많고 건축 계열이라고 써있더라고요. 그럼 저 주거환경 전공도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고요. 또 국내 영업 직무가 기술 영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그렇지 예 말씀하시죠. 예. 근데 그 지인 그 매장 관리도 같이 하는 건지 예. 직무 그 홈페이지 나와 있는 직무 읽어보긴 했는데 예. 그 정확하게 좀 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공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주거환경 같은 경우 저희 쪽하고 이제 직무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직무의 그러니까 전공하신 부분이 저희 회사에서 실제 하는 부분에 근접성은 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주거환경을 하신 분이라고 해서 어떤 자재나 이런 감각을 좀 갖고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감각들이 실제 이제 영업 환경에서의 그러니까 어떤 잡을 찾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실제 이제 영업이라고 하면 영업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뭐 기술 영업은 이제 일반적인 이제 영업이 아니고 이제 기술 영업 같은 경우에 이제 특수한 이제 소재 B2B에 한해서 하는 거고 물론 이제 B2B도 뭐 창호나 장식 같은 경우도 B2B 영업은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주거환경을 전공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게 어떤 스펙인이라고 하죠. 쉽게 말해서 어떤 대형 건설사에서 아파트나 뭐 이런 걸 지을 때 어떤 필요한 자재가 어떠한 것들이 있어서 선정이 되고 그걸 한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주거환경을 공부하셨다고 하셔서 그 업무를 하는데 유리하진 않아요. 왜냐면 건설사가 선정하는 거는 뭐 어떤 기능성 부분도 있지만 국내 건설업체 같은 경우 대부분이 이게 워낙 저가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고가의 제품을 권하고 이런 부분은 실제 우리나라 건설 환경하고 그렇게 맞지는 않은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아까 지인 또 말씀하셨는데 지인 뭐 직영점이 있긴 해요. 그래서 그쪽 같은 경우에는 실제 주거 환경을 전공하신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 잡은 현재로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잡이라고 보기도 좀 그런데 어쨌든 방문하는 고객에 대한 상담직 역할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대출 사원을 채용하지는 않고요. 그냥 일반적인 비정규직을 거기 그런 매장 같은 게 사용하고 있고 주거환경 쪽 작년에 이제 면접을 몇 분 보셨어요. 근데 주거환경 하신 분들이 저희 회사 면접을 보시면 좀 유리한 부분도 좀 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케이스가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가 나올 수 있는데 대부분의 케이스는 지금 현재로서는 뭐 어떤 케이스를 이제 보풀복이긴 한데요. 뭐 건축 장식재 관련된 케이스를 받게 되면 그거보다는 조금 더 유리한 다른 학생들보다는 좀 유리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꼭 유리한 것도 아닌 게 케이스를 이제 푸는 게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고려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대생들이 케이스를 받아보면 뭐 비즈니스 케이스 아날리스트는 훨씬 더 잘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면접관들한테 제공되는 것들은 학교 정보는 없습니다. 근데 학과 정보는 있어요. 학점이랑 학교 정보는 없고 학과 정보는 있기 때문에 상대생이 들어왔을 때와 예를 들면 영문과라든지 주거 환경이라든지 이런 형식의
그 수업을 그러니까 상대생들은 워낙 발표 수업이 많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그걸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눈높이 조절용으로 그 전공을 제공하는 거고 영업 직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떤 전공을 선호한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건축가라고 해서 뭐 다 합격하는 그것도 아니고 건축가 실제로 많이 뽑아야 된다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 건축가 전공하신 분들이 실제 최종 살아남은 사람은 또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실제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을 꼭 뽑아야지라고 해서 타겟팅하고 그렇게 포지션이 추진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사람을 서칭하기도 하고 뭐 이러지만 그 지원자 풀에 있는 경쟁자, 자기 옆에 있는 사람과의 경쟁 관계에서 최종 살아남은 사람이 가기 때문에 근데 그 의사결정을 할 때 전공이 이 친구가 전공이 이거지만 뭐 이걸 할 수 있다라는 영업직 같은 경우는 그런 관점보다는 이 사람이 영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관점이 더 강하기 때문에 전공은 별로 관련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뭐 단지 이제 기술 영업 같은 경우에는 그걸 하기 위해서 이런 역량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는 그거를 좀 많이 보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영업 직군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 질문 드릴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디자인 쪽 공부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우선 좀 아쉬운 게 디자인 쪽 많이 안 뽑히신다고 하셔가지고 좀 예. 아쉬운데요. 디자인 같은 경우는 기획이나 컨셉 잡을 때 늘 새로운 거 해야 되고 또 트렌드에 좀 민감해야 돼서 좀 공부를 늘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인재 육성 그런 쪽을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실제 디자인 센터가 별도로 조직이 네. 운영이 되고 뭐 저는 채용 관점에서인데 그래서 저는 솔직히 디자인 센터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몰라요, 솔직히. 근데 이제 육성은 조직장이 이제 그러니까 사람의 육성의 관점이 보통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HR에서 사람을 육성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가장 사람을 육성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일을 통한 육성이 가장 좋기 때문에 현업에서 어떤 과제를 수행하고 일을 통한 육성이 계속 돼야 되는 거고요. 또 디자인 같은 경우는 뭐 자기네들이 그쪽 센터 내에서 어떤 자체 어떤 뭐 컨퍼런스라든지 뭐 디자인 전시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기네들끼리 또 어떤 과제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뭐 TFT 형태로 또 이렇게 뭉치고 뭐 흩어지고 또 실제 제조 쪽에 있는 사람, 뭐 디자인인 사람, 연구 쪽에 있는 사람들이 크로스 펑션하게 만나서 하고 어떤 과제를 추진하고 TFT 형태로의 과제도 많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의 사람 육성, 뭐 전시회, 뭐 해외 전시회다 예전에는 해외 전시회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람 육성에 참 좋은 방법이라고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생각을 하지만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봐요. 물론 이제 그걸 통해서 어떤 보고 어떤 견문이 넓어지고 있긴 한데요. 옛날같이 통신수단이 많이 이제 부족했던 시절에는 그렇겠지만 지금같이 이제 통신수단이 되게 발달되어 있고 그런 관련된 신문 기사라든지 어떤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그거에 대한 충분한 디자인에 대한 컨셉이나 이런 것들 설명들이 또 많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런가라고 놓고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은 많이 세대가 변해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쉽게도 제가 디자인은 잘 몰라요. 뭐 1년에 뭐 몇 명 안 뽑기 때문에 예, 이렇게 채용 관점에서는 이렇게 주 고객이 아닙니다. 제 입장에서는. 똑같이 이렇게 자기소개서 같은 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 디자인 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러니까 R&D 직군이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하는데 디자인도 그렇고 연구소 쪽도 그렇고 다소가 들어오면 저희가 1차로 다 봐요. 보고 정말 이게 디자인하고 연구 쪽은 정말 이건 아니다 싶은 친구들은 다 버립니다. 일차적으로. 그리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 그 풀을 그쪽에 보내줘요. 그래서 그쪽 연구소 쪽에 있는 연구팀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들이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의사결정을 하고 결과를 저희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차후의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고 연구직도 뭐 임원 면접을 제가 그러니까 실무 면접, 전공 면접, 그다음에 디자인 면접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연구소 쪽 디자인 센터 자체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역량을 평가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같은 이제 상대생들이 개입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감나라 뱃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영 아니지만 네. 디자이너들이 보기에는 그 디자인의 가치와 이거에 대한 창의성 부분이 저희 눈에는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또
또 디자인 얘기 나와서 아시는 데까지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디자인 업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런 인테리어 디자인을 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하는 업무들이 이 소재나 이런 것들이 더 좋아 보이게 하는 V&D 쪽 일이나 아니면은 홍보 관련된 일을 하는 건지. 홍보 관련된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대부분 나오는 게 어떤 그 공간에 대한 디자인을 직접 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인테리어 쪽 사업에서 그걸 하지만 그 외에 이제 디자인 센터는 이제 별도로 이제 저희가 만들어내는 제품 이제 어떤 벽지에 대한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제품이 어떻게 이런 소재로 만들어졌을 때 조금 더 이제 고급화되고 이런 성능이 나오는 제품이 엔지니어가 개발했을 때 연구소에서 개발했을 때 그러니까 이 표면에 어떻게 디자인을 입혀야 이 성능이 살면서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지. 예를 들면 자동차 인조가죽 예를 들면 인조가죽은 다 누구나 봐도 똑같지만 제 눈에 보기엔 다 똑같습니다. 근데 디자이너 눈에 보기엔 다르다고 하는 부분이 그 겉에 있는 그 가죽의 문양 패턴이라든지 색감이라든지 아니면 그거를 연결할 때 어떤 바느질의 그거에 대한 색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솔직히 제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그런 분들 디자이너 분들의 하는 거고 가끔 소재 디자인도 직접 하시는 걸로 또 알고 있고요. 또 디자인이 그러니까 과거에 어떻게 보면 좀 디자인적인 디자인을 위한 디자인을 했다라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소재가 만들어지고 그 소재를 위한 디자인을 덧붙이기 때문에 디자이너들도 제가 보기엔 소재에 대한 공부 이런 것들 상당히 좀 많이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과학적인 트렌드 부분 이런 것들도 많이 디자인 점프업인가 행사가 이제 전시회가 있었는데 최근에 가서 봤는데 상당히 이제 과학적인 패턴으로 만들어진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많이 달랐던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과연 그러니까 많은 정말 저희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디자이너들이 많이 하고 있고 또 일부 아웃소싱에서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디자인적인 어떤 그 감각, 그 보통 이런 부분 상당히 좀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먼저 몇 가지 계기를 놓고 봤을 때. 혹시 채용할 때 포트폴리오나 이런 것도 봐요? 예, 보는 걸로 서류 전형 합격하시면 면접 실기 면접 보는 날 포트폴리오 갖고 와서 그걸로 PT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안타깝게 디자인 전공인데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서류를 받아보시면은 혹시 디자인 쪽도 이렇게 읽어보시고 예. 어떤 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디자인을 자소서를 딱 보면 저희가 제일 먼저 보는 거는 생각이 있고 자기의 철학이 있고 지원을 했는지 그냥 단순히 구직을 위한 지원인지에 대한 걸 좀 많이 봐요. 특히 이번에 디자인 쪽 면접 본 친구들한테 임원 면접 본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진짜 실제 서류를 낼 수 있는 회사가 한 5개 정도밖에 없었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 쪽은 서류가 정말 많이 왔어요. 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러니까 저희 이제 기본적인 원칙이 자소서는 될 수 있으면 다 보자예요. 물론 다 100% 본다고는 말하는 회사는 저는 그건 거짓말이라고 보는데요. 저희가 한 80%에서 90% 정도는 다 읽어봐요. 그래서 이번에 서류 마감되고 합격자 발표할 때 서류전 합격자 발표까지 상당히 좀 짧았는데 많은 학생들이 자소서 보지도 않고 그냥 갔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거의 집에서 못 갔어요. 주말이고 계속 출근했고 실제 면접을 볼 때도 면접 9월달 공채가 시작된 게 9월달부터인데 거의 임원 면접 하는 날 저는 해외 출장을 갔거든요. 그 전날까지 거의 새벽 한 2-3시에 퇴근했고 거의 출근은 거의 한 6시쯤 했던 것 같아요. 거의 수면 시간 거의 잠 못 자고 계속 하고 근데 자소서 그때도 이렇게 쭉 보면 그냥 생각 없이 지원한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또 소위 말하는 요즘 하도 스펙 쌓기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사람은 없고 스펙만 있는 자소서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솔직히 다 떨어뜨립니다. 그냥.
대표적인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대부분이 거의 99.9%가 그 해외 어학연수를 갔다 온 친구들이 쓰는 말이 다 똑같아요. 뭐 처음에 가서 힘들었고 뭐 외국 친구들하고 말도 안 통하는 상황에서 뭐 했는데 자기가 적극적으로 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하기 시작해서 뭐 어떤 일을 계기로 해서 뭐 친해졌고 자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도움을 줬다는 친구도 있고 뭐 받았다는 친구도 있고 뭐 지금도 연락하고 지낸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그런 것 같이 너무 정형화된 뭐 그거는 뭐 실제 그 일이 없었다라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물론 자기를 표현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스펙을 가지고 포장을 해서 뭐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보면 그러니까 진솔함이 하나도 안 느껴져요. 딱 보면 이제 저희끼리 이제 서류정 하면서 뭐 3명이서 그때 뭐 서류정 하는데 하면서 이게 일관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직무별로 서류 전형을 해요. 너는 누가 하고 있고 이 직무는 내가 하고 이 직무는 누가 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나 다 끝나면 다시 또 하고 일관성이 없으면 들쑥날쑥하잖아요. 그래서 쭉 보면 뭐 인터넷에 카피한 자소도 있고 뭐 안 믿으시겠지만 또 거의 비슷한 내용이 있으면 거꾸로 찾아가서 둘 다 떨어뜨려요. 그게 한번 읽었던 거기 때문에 기억이 나기 때문에 역추적해서 다시 가서 자기가 아니고 딴 사람을 글을 자기에 대한 소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근데 자기를 표현하는 방식의 이제 문제가 그런 스펙을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의 좀 다른 방법을 얘기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어학연수라는 게 꼭 그렇게 어려운 일만 있었던 건 아니고 저는 그 어학연수라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요즘에 가정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도 많고 뭐 부유한 친구들도 있지만 갔다 온 친구들은 어쨌든 못 간 친구들보다 어떤 혜택을 받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그게 본인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스펙이 아니고 부모님의 어떤 재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스펙이라면 그거는 본인을 치장하는 데 있어서 저희는 그게 긍정적이라고 보진 않아요. 하나 기억에 남는 자소서가 모 학생인 A시대 경영학과 학생인데 그 친구 마지막에 면접에 떨어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집이 굉장히 어렵고 뭐 실제 신분자 갔다가 다 구제되고 했다고 했는데 그 친구가 뭐 필리핀으로 어학연수를 갔다 오는 부분이 있었어요. 내용이 있어서 그럼 이 자소서가 다 거짓말이냐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자소서를 쭉 더 읽어보니까 그 친구는 이제 거기서 비행기표 자기가 번 돈으로 비행기표만 갖고 가고 공항에서 이제 픽업 아르바이트 그러니까 그 어학연수 거기서 해주는 그래서 그걸로 해서 자기는 뭐 수업료 뭐 웨이브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 마지막에는 결국 떨어졌는데 그 친구 자소서를 읽으면서 저희들끼리 막 많이 웃기도 했고 정말 가슴을 터치 않는 자소서다 라고 얘기도 할 정도로 뻔한 내용이 아니고 정말 그 친구가 가지고 있었던 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지만 자기의 어떤 진솔함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과장님 가장 이렇게 선호하는 그런 케이스들은 어떤 케이스세요? 서류 전형 케이스 솔직히 어떤 선호하지는 않고요. 뭐 어떤 선호보다는 좀 읽기 편하게 써주면 자소서를 그러니까 어떤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단락이 딱딱 구분이 되면 좀 이렇게 좀 읽기 편한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쭉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거는 뭐 카피 앤 페이스트라고 뭐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심증이지만 물증이 없기 때문에 뭐 어떤 불이익을 그런 케이스에 주는 거 그렇지는 않은데요. 가끔 보면 자소서 딱 열었을 때 쫙 그냥 꽉 차 있는 경우가 있어요. 단락이 구분이 안 지고 그러면 읽는 사람도 저희가 컴퓨터 화면으로 보기 때문에 읽다가 이제 눈이 굉장히 피로하거든요. 그때 이제 단락이 시선이 이제 줄이 이제 한 줄씩 건너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들이 조금 많이 피곤하죠. 근데 오늘 인터뷰 나온 김영동 씨 자소서거든요. 예. 저 사실 보통 하면은 여기 딱 쓰고 이렇게 예. 제목을 쓰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저는 사실 읽기는 그렇게 안 편하더라고요. 예, 맞아요.
근데 아래쪽 단락은 그래도 조금 구분이 돼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중점적으로 읽는 부분이 성장 배경은 솔직히 그냥 맨 마지막에 보고요. 그러니까 최종 서류 전형 이제 합격권에 있는 친구들에 대한 부분의 성장 배경을 보고 제일 먼저 보는 게 지원 동기부터 봐요. 밑에. 그러니까 이 친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이 직무에 지원했는지가 딱 눈에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우선 지원 동기 자체만 놓고 봤을 때 1차적으로 서류 전형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위에를 읽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성장 배경이 뭐 불우하고 부유하고 뭐 그거에 따라서 어떤 이거를 결정짓고 이런다기보다는 저희는 이제 성장 배경을 통해서는 이 친구가 이 직무에 핏하냐 안 하냐를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보는 이유가 이 친구가 이 직무를 왜 썼는지를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이 직무에 핏하냐 안 하냐를 관점을 보기 때문에 처음에 1차적으로 왜 썼는지 이 직무를 왜 관심을 갖고 본인이 왜 썼는지 그걸 다 읽고 난 다음에 그 위에 가서 이 친구가 과연 여기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판단을 해서 서류 전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상황이 어떤 건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면접에서 다 중요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좀 회사마다 좀 달라서 좀 몇 가지를 얘기를 드리면 뭐 인사 담당자마다 성향이 좀 달라가지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도로 훈련된 친구들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신입사원 뽑는 거지 경력사원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풋풋함이 없고 자기가 어떤 가공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조금 저희는 조금 더 다 선호하고요. 일관성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저희가 주로 이제 케이스 면접 형태로 면접을 보다 보니까 케이스를 풀다 보면 어떤 일관성을 요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은 것 같고 또 케이스에 집중해야 되지. 저희가 이제 채용 설명회를 나가면 학생들이 이제 먼저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고 물어보거든요. 저는 준비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준비하면 할수록 너한테 불리하다. 왜냐면 준비한다는 얘기는 자기가 저희 회사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사람이 시간 투자를 했고 자기가 아는 게 있으면 그게 아깝단 말이죠. 근데 면접 질문을 보면 이제 전혀 다른 문제가 나오는데 그거를 써먹고 싶어요. 심리적으로. 그걸 자꾸 써먹어요. 그러면 케이스하고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 자꾸 들어가면 내용 자체가 완전히 산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뭐 후기 중에 하나가 올라왔던데 준비하지 말는 괜히 준비했다라고 뭐 한 후기가 있는 것처럼 또 워낙 많은 회사들을 또 학생들이 면접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와서 정말 케이스를 보고 자기 가진 평소에 준비한 걸 그냥 자기 그걸 쏟아내서 쓸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면접을 나가기 때문에 뭐 어떻게 따로 준비한다고 해서 뭐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케이스가 쉬운 것도 있고 또 굉장히 어려운 것도 있고요. 예, 난이도 차이는 좀 있어요. 그러면 아까 그 서류 전형에서는 몇 배수를 뽑으세요? 이번에는 5배수를 뽑았어요. 5배수 직무마다 좀 달라요. 이게 어떤 직무는 좀 지원자 풀 자체가 좀 적기 때문에 배수를 좀 높게 가는 직무가 있고요. 지원자 풀이 굉장히 많은 케이스는 합격 배수를 좀 작게 갖고 가고요. 근데 어떤 딱 기준에 해서 딱 5배수로 맞춰야지 그렇지는 않고요. 서류 전형 쭉 해보고 이제 하고 마지막 이제 그 남아있는 숫자가 있는데 이 정도 숫자로 면 면접을 이렇게 봐서 충분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면 끝내고 좀 많다 싶으면 더 줄이고 좀 적다 싶으면 다시 좀 더 살려내고 뭐 그런 작업을 계속 하기 때문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진 않은데 그냥 일반적으로는 5배수 정도면 적당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요. 그래서 저희 회사 취업 게시판에 나와 있는 글은 다 떨어졌다는 얘기밖에 없죠. 지원자는 너무 많이 늘어났고 서류 전형 합격 기준을 굉장히 좀 작게 갖고 가는 모수를 갖고 가니까 뭐 15,000명 중에 뭐 예를 들면 한 400명 합격했다라고 치면 예를 들면 500명 정도 합격했다고 하면 비율이 워낙 낮으니까
보통 뭐 그 정도 되면 보통 1,500명에서 2,000명 서류 합격시키는데 그것보다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니까. 면접에는 어떤 질문들을 하세요? 저희가 면접에 어떤 질문을 사전에 디자인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동일한 케이스를 줬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떤 정답이 있는 케이스를 주질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본인들이, 그러니까 학생들이 만들어낸 케이스를 발표를 하고, 뭐 바스하고 이제 DMS가 있는데 바스 둘은 면접 형태는 비슷한데 바스는 본인이 발표를 하고 그거 가지고 이제 질문을 받기 때문에 자기가 문제를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질문을 좀 많이 받아요.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도 좀 있고 태클도 있고, 뭐 DMS는 좀 학생들이 뭐 되게 생소해서 너무 어렵다고 한 친구도 있고, 뭐 그냥 자기 생각 쓸 수 있어서 그냥 오히려 편하게 봤다는 친구도 있고. 요즘 학생들이 너무나 어떤 트레이닝에 익숙하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DMS 면접은 제가 굉장히 쉽다라고 생각하고 만들었는데 학생들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준비를 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 근데 본인의 생각을 쓰는 문제라서 준비 안 하고 보실 수가 있어요. 사실 저 바스하고 DMS 면접을 정확히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게 바스는 비즈니스 아날리시스 세션이라고 해서 이제 바스라고 했는데, 이제 상황을 이제 하는 게 저희 쪽 이제 어떤 사업에 대한 이슈를 줘요. 그래서 저희의 그러니까 퀘스셔너리의 공통적인 특징이 케이스를 주고 나면 어떤 케이스, 뭐 회사마다 좀 다른데 뭐 케이스 책을 하나 주고 뭐 30분 만에 요약 정리하라는 뭐 그렇게 하는 회사도 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학생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을 들을 수가 없어서 케이스가 상당히 압축돼 있어요. 한 장 반짜리예요. 그래서 내용도 좀 흥성하고, 그래서 첫 번째가 자기의 공통적인 질문이 가설을 세우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가설을 가지고 나와 있는 케이스하고 합쳐서 뒤에 나오는 이제 문제점이 뭔지,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는지 생각에 대한 자기가 쭉 적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가설을 세우는 단계에서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로직 트리를 많이 본다라는 거죠. 이 문제를 봤을 때 이러이러한 자기가 어떤 관점에서 가설을 세우느냐, 그거에 따라서 내용도 많이 바뀔 수도 있고, 사고 능력의 깊이가 또 가설을 세우면서부터 달라지는 그런 형태가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고요. DMS는 디시전 메이킹 세션인데, 디시전 메이킹이라는 게 이 말은 이제 제목은 실제로 이제 인바스켓 면접이라고 국내는 거의 하는 뭐 일부 이제 경력직에 맞는 면접 툴인데, 약간 시뮬레이션 형태의 면접인데 어떤 상황이 제시가 돼요. 그 상황이 이걸 하면 이게 동전의 양면이죠. 어떤 걸 선택하든지 간에 본인이 선택을 해도 그 친구는 공격을 받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반대쪽 한 면을 놓치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면 본인이 이 의사결정을 하면서 갖고 가는 어떤 리스크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 거기 이제 누군 상관한테 뭐 이메일을 보내라, 누굴 설득해봐라, 뭐 이런 것들을 가면서 얘가 사람을 어프로치를 할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자기의 로직을 어떻게 글로 표현하는지, 생각을, 사고를, 또 뭐 그런 것들 전체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DMS 면접이 하면은 재미는 있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힘들 수는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LG 하우시스에서만 하고 있는 면접 툴인가요? 예, 이거는 제가 만들었어요. 두 가지를 제가 디자인을 했는데, 그래서 영동시 같은 경우에 나중에는 이 두 개가 통합을 하면 완전히 완벽한 이제 인바스켓 면접 툴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인바스켓 면접처럼 어떤 상황 게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 어떤 비즈니스 환경이 쭉 있고, 자기 팀원들이 구성이 어떻게 돼 있고, 자기 주변인이 어떻게 돼 있고, 나한테 어떤 과업이 떨어졌을 때 내가 뭐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어떤 걸 누구한테 무엇을 부탁할 거며, 누구한테는 어떻게 설득할 거고, 의사결정이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쭉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두 개의 세션을 이제 나눠 놓은 건데, 장기적으로 이제 통합하면 문제가 이제 케이스가 길어지고 어려워지니까 지금은 그냥 단편적인 부분만 하고 있는데, 영동 씨한테 제시한 거는 이제 두 개를 통합해본 걸 처음 시도를 해봤어요. 통합해서 8장 케이스가 되는 거고, 등장인물도 있고, 우리 회사에 지금 채용에 있어서 채용 케이스가 나갔었는데, 채용에 있어서 현황 전체는 국민 시장에서 이제 사람들
우리가 이제 면접을 보면 어떤 정도 처우 조건은 우리 가이드라인, 당신은 이제 버젯이 얼마 있고, 그래서 면접 합격자가 몇 명이 남았는데 몇 명 5명이고 그 개개인에 대한 성향들, 인포메이션들이 쭉 나오고, 그렇다면 이제 너는 어떤 의사결정을 해서 누구한테 어떻게 할 거며,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두 개가 이제 합쳐지는 형태의 면접인데, 그렇게 이제 실제 한 대리급 정도에서 업무를 하는 거를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이런 경험을 하지 않으면 문제 풀기가 좀 어렵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문제의 난이도가, 그러니까 실제 뭐 굉장히 어렵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거꾸로 이 일을 안 해보더라도 거기에 이제 일맥상통하게 자기가 어떤 필라소피가 있거든. 자기가 보면 이 사람을 꼭 뽑겠다, 자기가 버젯 내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들이 그 사람의 이제 가치관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저희가 하는 거는 실제 이제 프랙티스상에서 업무를 할 때는 그게 이제 실제 연결이 되지만 성과로 나오는 거고, 근데 시뮬레이션 면접에서는 얘가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의사결정을 얘가 할지에 대한 그런 모니터링을 있고, 그 사람의 그 어떤 비헤이버 패턴이 쭉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는 데에서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고는 있어요. 근데 케이스 만들기가 어려워요. 케이스 만들기가 어려워요. 단점이. 사람을 이렇게 알아보고 키우고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어서 그냥 궁금해서 개인적으로요. 아까 잠시 얘기하셨는데 신입사원 만나서 이렇게 대화 같은 거 해보셨다고 아까 잠깐 말씀 나오셨나요? 좋은 인재 뽑기 위한 노력도 좋지만 나중에 활용하기 위해서 나중에 그 배치된 다음에 이렇게 만나서 대화나 이런 거, 그거 이외에 다른 노력 같은 것도 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어떤 노력을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우선 근데 이 친구가 이 일을 잘 적응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이 친구가 실제로 저희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렇게 육성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판단할 때 얘는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근데 제가 이 친구들 신입사원들 만나서 얘기하고 뭐 이런 것들은 치열업도 있고, 얘가 어떻게 일하고 있고 적응 잘 하고 있는지, 간혹 이제 문제가 있으면 다른 직무로 이제 배치도 가는 게 어떻겠느냐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지만, 본인한테 그걸 어떤 의사결정, 그러니까 조직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의사결정을 쉽게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그러니까 조직의 문제인지 개인의 문제인지를 좀 잘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직의 문제다라고 놓고 보면 조직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을 다른 쪽으로 바꿔주는 게 맞는데, 개인의 문제라면 이 친구는 어디 가도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볼 거냐, 그리고 짧은 시간에 조직을 옮기는 건 이렇게 바람직하진 않아요. 어디 가더라도 그 친구가 과연 얼마큼 잘 생존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네. 그제 친구들하고 이런저런 허심탄회하게 좀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친구들하고 좋은 얘기도 있고 나쁜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그 친구들이 그러니까 저한테 바라는 부분은 하나인 것 같아요. 자기가 이렇게 했는데 요즘 고생하고 있는 친구들은 그냥 자기가 고생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누구하고 그러니까 자기 직속 상사가 아닌 다른 누군가와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많이 잘 적응하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는데, 적응 못하는 케이스면 좀 시간을 좀 많이 두고 얘기를 좀 하죠. 그리고 정말 얘는 바꿔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쪽 부서장한테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서 아니면 그쪽 이제 사업부의 기획이라는 조직이 있거든요. 그쪽을 통해서 사업부 내에서 우선 다른 직무로 조금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사 타진을 해주고, 그게 좀 바람직할 것 같다라고 그쪽에서도 본인이 면담을 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거꾸로 이제 만나면 또 제가 챌린지 거꾸로 많이 하는 것도 있고, 이거 잘 해봐라 하고 있는 거에 대한 또 직무의 가치를 아직 신입사원들이 직무 가치에 대한 부분에 관점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일을 얼만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얼만큼 비중이 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가치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어주고, 네가 하고 있는 일이
앞으로 얼마만큼 중요한 일이 될 거에 대한 얘기도 조금 많이 해주고 있고요. 근데 이제 신입사원들을 뽑아놓고 보시니까 어떤 것 같으세요? 이게 사람의 이렇게 뽑을 때 능력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물론 둘 다 중요한데 능력과 인성 이런 부분에서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 소통 능력 뭐 이런 것을 봤을 때 만약에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봤을 때 요즘 대학생들 다 수준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능력 면에서는. 그렇게 본다면 어떤 게 더 인성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실제 이제 요즘에 지원하는 저희도 이제 좀 깜짝 놀라는 부분인데 요즘 지원하는 친구들만 해도 거의 혼자 자란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자기 그 형제 동생이 있는 친구의 학생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혼자 자란 친구들이 어떤 게 보면 누구한테 이제 부모님에 대한 의존성이 굉장히 이제 강할 거라는 뭐 추정은 하지만 실제로 그런 경우도 많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누군가와의 어떤 문제를 풀어나갈 때 자기가 어떤 뭘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 누구한테 이제 의지하고 다른 사람 탓을 하려고 하는 성향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최근에는. 그리고 항상 조직이라는 자기가 이제 맡은 일을 뭐 충실히 해야 된다는 뭐 기본적인 답이 있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책임감 부분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만큼 가치가 있는 거고 내가 여기서 빵꾸가 나면 제 2선이 무너지고 제 3선이 무너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런 걸 놓고 보면 물론 역량이 뛰어난 친구들은 그걸 더 잘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보다는 신입사원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질문이 있죠. 왜 전 일이 없을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는데 이 큰 조직이 너한테 일을 주려면 누가 왔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누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이 조직이 너라는 사람을 인지하는 데까지의 시간은 3개월에서 6개월이다. 그때부터는 일이 엄청나게 온다. 보통 반년 후 정도에 일이 많이 몰리기 시작하는데 그렇다면 그 전에 내가 어떤 일을 할 거라는 거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그에 대한 역량을 키워놓으면 나중에 가서 한 6개월 지나서 일감 쏟아내 나오면 뒷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처음에 한 3개월은 정말 일 없어서 뭐 하루 종일 속된 말로 멍 때리고 네이버 초기화만 보다가 퇴근하고 뭐 이러는데 그때 자기 개발을 그러니까 그 직무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선배들한테 뭐 질문도 많이 하고 자료도 많이 보고 눈으로 많이 이제 보고 경험하고 귀로 듣고 그렇게 해서 자기 역량을 좀 키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역량은 그 단계에서 실제 일을 처리하는 역량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전에 그걸 받아서 자기가 일을 하고 다른 사람하고 문제를 이제 풀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보면 인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DMS에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사람 등장인물이 거기 존재하기 나오기 때문에 사람 관계의 갈등 요소가 쭉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실제 공식적인 인성 면접을 안 본다고 하지만 임원 면접 때 본다고 하지만 실제 실무 면접 때는 그런 인성이 케이스에 다 녹아져 들어가 있어요. 오늘 어떤 신문 보니까 제목이 힐링의 최고봉은 낙관주의다. 나왔더라고요. 낙관주의자는 이렇게 거치는 게 없잖아요. 그냥 물 흘러가듯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책임감이 떨어진 사람이 많죠. 예. 근데 그 현재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고 예. 이렇게 그 남한테는 피해가 되겠다. 그렇죠? 자기한테는 좋아도 그러면 우리 LG 하우신스만의 뭐 독특한 복리학생 같은 건 어떤 게 있어요? 뭐 거의 그룹 내는 거의 다 이제 상향 평준화 다 되니까 네. 뭐 그거는 뭐 특화되어 있는 거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 뭐 딱히 뭐 있다라고 보는 다른 회사 계열사도 다 있는 것 같아서 다른 회사들도 좀 있고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다른 게 신입사원 교육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들어오면 이제 신입사원들 이제 중국어 한 반년에서 1년인가 공부해서 이제 시험 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중국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뭐 문화사찰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으로 가서 이제 현지 저희 이제 사이트부터 해서
중국에서 이제 저희 비즈니스나 뭐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글로벌 인사이트라는 이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가 이제 영차이나라는 프로그램이고, 글로벌 인사이트라는 프로그램은 이제 사원 대리 정도 지금 이제 과장까지 터졌는데, 자기들이 이제 크로스 펑셔널하게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과제 제안을 해서 뭐 예를 들면 미국 시장 가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과제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이제 제안을 해서, 그 이제 심의가 통과가 되면 이제 자기들끼리 그 미션을 갖고 그 지역에 가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놀다 오는 것 같은데 아무튼 가서 일을 하고 온대요. 자기들 얘기로는. 그래서 그 결과 보고하고 뭐 이렇게 하는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런 걸 한번 써보고 싶은 게 있는데, 왜냐하면 지난주 토요일인가 이때 라이프 오브 파이라는 그런 영화를 봤었어요. 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파이라는 한 친구가 우연찮게 이제 태평양을 표류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배 타고 가던 배가 난파돼가지고. 네. 근데 이제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이제 잡 쪽에 이런 기사를 좀 신입사원을 하다 보니까, 야, 지난번 현대상선을 제가 인터뷰를 했었는데, 현대상선, 야, 저런 친구는 현대상선 가면 취업 잘 돼. 그 친구가 태평양을 표류하면서 150일 정도를 그냥 뭐 바닷가에서 그냥 생존 능력을 배운 거죠. 그 폭풍우 치고 막 그러면서도 또 무인도에 정착하면서도, 야, 저런 친구라면 현대상선에서는 저런 스토리를 가진 친구는 진짜 그냥 뽑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 만약에 LG 화학시스라면은 어떤 영화 속에서 만약에 이런 영화를 한번 보면은 LG 화학시스의 사랑을 보러, 그러니까 한번 지원할 친구라면 이런 영화 한번 추천해보고 싶어요. 책도 좋고 뭐 좀 그런 게 있으세요? 저도 이 질문이 제일 좀 어려웠는데, 딱히 이게 떠오르는 건 없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면서, 그러니까 저희 이제 신입사원들 이제 면접 보면 이제 저희가 면접 대기 시간이 좀 길어서 이제 영화를 좀 틀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레인맨을 그때 틀어줬었는데, 갑자기 이제 레인맨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제 그 영화 아는 친구들이 잘 모르니까. 근데 거기 또 소프만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어떤 그 친구가 갖고 있는 이 천재성이 있단 말이죠. 이게 딱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채용이 그런 거를 보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밖에서 보는 어떤 외모적인 부분, 포장되어 있는 스펙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제외하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정말 순수함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역량을 저희가 캐치해낼 수 있다라면, 그 천재성을 캐치해낼 수 있다라면, 그런 사람, 그러니까 채용 관점에서 뭐 저희 지원하는 거는, 저희 관점에서는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인사 쪽에 지원하는 친구들한테는 레인맨을 추천하는 만한데. 근데 직무가 좀 다양해서 좀 이제 R&D나 이제 이공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개봉은 안 한 영화인데, 갑자기 영화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 근데 DVD로는 유통이 되는데요. 그 웨스트버지니아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있어요. 저 되게 굉장히 재밌게 봤던 영화인데, 탄광촌에서 이 친구들이 이제 로켓을 이제 쏴 올리는 뭐 그런 건데, 실제 실화를 베이스로 이제 만들어진 건데, 악토버 스카이라는 영화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하면서 실제 이제 마지막에 나사 우주 비행사가 되는 건데, 이제 그 꿈을 갖고 이게 쭉 자기가 단계를 이제 밟아간 건데요. 그 영화를 보면서 자기가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니면 뭘 준비할 때 자기가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을 꼭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이제 목표 의식이 투철하면, 그 단계가 어떻더라도 어떤 역경이라도 자기 목표가 뚜렷하다라면 이겨내고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 영화는 제가 뭐 다른 사람들한테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추천하는 영화 중에 하나, 구할 수 있으면 한번 봐봐라 라고 하는 영화인데. 악토버 스카이? 예, 악토버 스카이예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아까 이름은 이제 들으셨을 텐데 이름은 김영동이고요. 예, 좀 나이는 생각보다 좀 많은데 31살이고요 올해. 예. 결혼은? 예, 결혼했고요. 아, 그러세요? 예, 입사하고 나서 신랑의 눈빛이 입사하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했습니다. 와. 그러면은 결혼 선볼 때 마스 같은 거는 장인어른이 상견례 할 때는 직장이 없는 상태에서 상견례 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저쪽 서가 쪽에서 오케이 하시잖아요, 장인어른께서. 연애를 워낙 오래 해가지고요. 그래요? CC예요? 중학교 동창인데 예, 계속 이제 펜팔로 이렇게 서로 알고 지내다가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때 사기 시작해가지고요. 한 12년 정도 연애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했어요. 왜? 좋은 사람 얻으려면 저 정도 해야 돼. 예, 그리고 아까 이제 들으신 것처럼 충북 영동군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중학교까지 보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공주의 한일고등학교라고 있거든요. 예, 공주 한일고등학교라고 전교생 기숙사 고등학교 있는데 거기서 고등학교 지내고 그리고 서울대학교 화학과에서 이제 학교 다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좀 여기가 첫 직장인데 예, 취업이 늦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이 기간 동안에는 변리사라고 고시 준비를 하다가 이제 그 취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예, 그래서 이제 LG 하우시스에 지원을 하게 됐고 이제 취업을 하게 됐어요. 근데 어떻게 공부를 그렇게 잘하세요? 이 동생이 서울대학교 기계과 거의 아들 둘이 있는데 둘 다 서울대학교에 나올 정도로 이렇게 부모님이 어떻게 자녀 교육을 시키셨기에 공부를 잘하는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자녀 키우는 입장에서 그게 궁금해요. 저는 난 것보다. 일단 뭐 부모님 항상 늘 하시는 말씀이 먹는 거랑 배우는 거는 돈 아끼지 말고 무조건 다 하라고 하고 싶은 거 늘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저희 할아버지께서 좀 교육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또 많이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하셨던 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이제 고교 생활 한일고가 명문이잖아요. 예. 고등학교 생활은 어땠어요? 요즘에 학교라는 드라마 보면 거의 뭐 맨날 수업 시간에 잠만 자고 이러던데. 영동 씨 고교 생활은 어때? 저는 일단은 그래도 고향인 영동에서는 공부를 좀 이제 한다고 해가지고 거기가 이제 전국 단위로 이렇게 모이는 학교거든요. 근데 이제 전교생 같이 기숙사 생활하고 몇 명을 뽑아요? 한 해에 저 들어갈 땐 220명이 입학을 했는데 그게 아무래도 전교생 기숙사 고등학교다 보니까 졸업하는 인원은 한 클래스 정도가 다 전학을 가거든요. 왜냐하면 좀 학교 생활도 해야 되고 또 기숙사 생활도 해야 되고 하니까 적응하기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반대로 이제 저도 그랬지만 지역에서 다 잘한다 하는 학생들이 왔는데 저도 들어갈 때는 거의 한 100 몇 등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나올 때는 3등인가 뭐 4등인가로 나오긴 했었는데 그 정도로 이제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좀 극복을 못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이전에 있던 지역의 학교로 가거나 해서 또 저희 때는 이제 내신도 되게 중요했었고 해서 좀 그런 친구들도 있었고요. 근데 반대로 또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오면서 많이 배우는 것도 있고 특히나 이제 거기는 정말 가족들이 없이 자기 혼자 생활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절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고등학교를 다니고 또 저는 이제 다니면서도 지금 지나고 나서는 정말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닐 때는 또 알게 모르게 생활에서 스트레스 받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 기숙사인데 이제 인원이 생각보다 한 방에 많을 때는 뭐 한 8명 같이 사용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동생도 그 학교로 왔는데 제가 오지 말라고 했었는데 예,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고등학교도 같이 다니고 예, 대학교도 같이 들어가고 예. 그 한 방에 8명씩 일을 쓰면 인간관계 하여튼 그걸 잘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인사 쪽으로 화학과 지금 인사 쪽으로 지원하신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그 인간관계를 배우신 거예요? 예, 아무래도 이제 거기서는 그 수업이 끝나고 나서도 항상 또 친구들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런 것도 있고 일단 뭐 저를 뽑으신 분들의 생각은 정확하게 저도 알 수는 없는 거지만 제가 그쪽 인사라는 파트에 저는 이제 서울대 화학과를 나왔거든요. 근데 화학과 출신인데 저를 그쪽에 뽑으신 제 스스로의 생각은 아무래도 제가 앞으로 맡게 될 업무 분야 자체가 연구소 R&D 인력들을 채용을 하게 되는 그런 그 잡인데 그 저희 회사가 이제 화학 기반의 회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R&D 쪽 연구원을 뽑는데 어느 정도 인사 그 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화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정말 시너지 효과가 있겠다 싶어서 그러지 않으셨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자기소개서라든지 이런 걸 준비를 하셨을 텐데 네. 어떤 준비를 하셨어요? 자기소개서가 우리 가장 중요하다고 하시는데 네. 저도 일단은 그러니까 저 그때 생각한 게 그 정말 말 그대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소개서기 때문에 좀 되게 솔직하게 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사실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인사 업무 담당하시는 분들은 정말 수천 개의 그 자기소개서를 보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들이랑 뭐 저도 어쨌든 비슷하게 쓰긴 했는데 비슷하게 쓰면은 크게 뭔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은 근데 이게 제대로 된 방법은 아니지만 최대한 남이 쓴 거를 참고를 안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남이 쓴 거를 보면은 어느 정도 그런 예단이라든가 포맷이라든가 이런 게 좀 너무 머릿속에 잡힐 것 같아가지고 그냥 저 스스로 좀 저를 어떻게 하면 표현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그러니까 늘 자기소개서 쓸 때 많이 생각이 났던 게 도대체 나는 이제까지 뭐하고 살았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것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냥 좀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 중에서 좀 이런 인사 직무와 그 맞는 게 있겠다 싶은 것들을 이제 좀 적었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자기소개서는 그렇게 좀 준비를 했었어요. 그 뭐야 인적성 LG웨이 LG웨이 테스트. 네. 예. 그거 어렵다고 하던데. 근데 저 때는 인성 검사를 예 그러니까 어렵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답을 쓰는 방식이 조금 다른 시험하고 좀 다른 건데 네. 문제 자체가 어렵진 않습니다. 네. 그냥 자기에 대해서 쓰는 답을 쓰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적성 검사는 아직 네. 현재로서는 이제 그룹 차원에서 공통으로 돌아가는 모듈은 없는데 아마 이제 올해 도입될 것 같는데 좀 확실하지는 않아서 제가 그거는 답답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근데 적성 검사라는 거는 솔직히 저는 그렇게 적성 검사를 이렇게 맹신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뭐 수학 문제 풀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과연 이 직무하고 맞다 안 맞다를 과연 판단하는 게 합리적인 거냐. 근데 실제 인성 검사는 그 사람의 심리 상태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어느 정도 객관적인 툴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인성은 적성은 조금 저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네. 그 인적성도 그래도 적성 검사 같은 경우는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나요? 근데 LG는 적성 검사를 그때 안 본다고 해가지고요. 작년에 안 봤어요. 예. 지난해는. 그러니까 인성 검사를 있었어요. 실시를 그러니까 LG의 피테스트 자체가 작년에는 인성 검사 중심으로 시행을 해가지고 적성은 없었다. 올해는 어때요? 올해 저희 자사 차원에서는 따로 적성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제 그룹 차원에서 만약에 도입이 되면 할 수는 있고요. 근데 그룹 차원에서 도입이 안 되면 아마 적성은 도입은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면접 아까 면접 1차 그 DMS나 마스 그런 면접은 어떠셨나요? 좀 어떤 문제가 나왔고 네, 예. 그런 것들 좀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 때 이제 나왔던 문제가 실제적으로 제가 앞으로 업무를 하게 되면은 네. 하게 될 그런 것에 대해서 되게 자세히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 상황을 가정을 해가지고 제가 해외 박사 몇 명이랑 컨택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뭐 A 박사는 어떤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다시 안 쓸 거니까. 네, 이건 네. 다시 안 쓰겠죠. 예. 그래서 이제 뭐 그 박사는 뭐 성격은 어떻고 뭐 어느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뭐 환경은 어떻고 그런 거에 대한 게 쭉 A, B, C, D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뭐 한정된 자원에서 어떤 박사를 뽑고 어떤 박사를 어떻게 컨택을 하고 공략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합리적으로 그 논리적으로 얘기를 풀어 나가는 그런 방식의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풀어야 돼요? 근데 잘 모르겠는데 좀. 근데 저는 어떻게 답을 하셨어요? 또 어떻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공계 쪽이다 보니까 그 주변에 이제 또 외국으로 박사를 나가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이공계는 랩이라고 해가지고 연구실에서 생활하게 되는 친구들도 많고 하니까 그런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고 그런 거에 대한 동향을 어느 정도 들었던 게 도움 많이 됐었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거는 그때 이제 예전에 말씀하실 때 문제 안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 얘기하고자 하는 면은 채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근거를 문제에서 최대한 많이 찾아가지고 합리적으로 그 제대로 된 프로세스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때 노력을 좀 했었어요. 그 1차 면접 때는 그 문제 하나로 끝나는 건가요? 그 직무마다 다르거든요. 네. 예. 아, 그러니까 연동 씨는 그 문제만 이렇게 푸는 건가요? 아, 몇 분? 문제를 풀고 나서 네. 그리고 나서 이제 40분 정도 질의응답 시간이 있고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서 제가 이제 파워포인트를 작성을 해가지고 그 파워포인트를 그 면접관 분들 앞에서 이제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채용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정말 그냥 업무 담당자가 된 것처럼 설명드리고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또 왜 얘는 뽑으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은 뭐 얘가 만약에 그 우리 회사에 안 온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설득을 할 것이냐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시면은 저는 또 이제 거기서 답해드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토론 면접 툴이라는 게 학생들이 생각하는 게 학생 대 학생 토론 면접을 하면 결론이 안 나와요. 다들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자기 의견 첨삭해서 뭐 이렇게 하는 어떤 뭐 트레이닝도 많이 하고 이렇게 공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토론 면접 자체라는 게 이제 변별력도 없고 그걸 통해서 뭘 보겠다라는 관점도 상당히 조금 경청과 자기 의견을 뭐 어떻게 설득하는지 이걸 본다고 하는데 실제 그 툴로서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토론 면접이라는 그 자체 툴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본인의 생각과 인터뷰어와의 서로 토론을 통해서 이 사람의 의견을 공략하고 듣고 또 이 사람이 공격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자기의 의견을 제시하고 또 면접관의 어떤 지적에 대해서 얼마만큼 수용하고 자기가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빨리 인정하고 뭐 답변을 준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토론 면접이 조금 더 합리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연동 씨는 1차 면접 때는 이런 프레젠테이션 하는 그것만 하신 거예요? 다른 건 안 하고? 네. 아, 그것만. 그러면 문제를 주면은 아까 40분 동안 이제 질의응답이 있다고 했는데 네. 어느 정도 시간이 주어지나요? 아 문제를 문제, 푸는 네, 시간이요? 시간. 푸는 시간은 그때 저희 때는 2시간 정도 줬어요. 예. 케이스가 어렵고 분량도 많았고 예, 페이지도 한 2페이지, 3페이지 정도 되는 8페이지. 아, 8페이지. 2시간 동안 그 문제를
풀고 PPT를 만들고 예. 그걸 이제 40분 동안 질의응답을 하고 예. 그게 1차 면접에 다 예. 말씀이죠. 그럼 2차 면접 때는 누가 나오죠? 이제 저희 그 CHO님 계시고 이제 예. CHO 분하고 저희 이사 이사 팀장님. 팀장님. 예. 어떤 질문을 받으셨어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뭐 성장해왔던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그런 것 이제 좀 아무래도 이제 1차에서는 그 업무적인 부분들은 이제 그 인사팀 다른 분들께서 검증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이외에 이제 제가 직접적으로 이 회사에 들어왔을 때 과연 좀 일을 또 잘하고 못하고는 능력과 다르게 또 태도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태도 쪽으로 많이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질문을 받으셨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그때는 정말 얼어 있어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시.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학교를 어떻게 나왔고 뭐 기간 동안 어떤 거 했었고 뭐 그런 거 간단히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그냥 요즘에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근데 요즘에는 이제 워낙 몇 시에 출근을 하셔서 이것저것을 많이 해가지고 한동안 출장도 좀 갔다 오고 본사로 출장 오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연구소 근무 같은 경우는 안양에 있는데요. 이제 안양 저희 이제 회사 통근 버스가 있어서 저쪽 사당 쪽에서 버스 타고 출근해서 이제 회사에서 아침을 먹고요. 그러니까 연구소 같은 경우는 그쪽이 저희 LG 하우시스 말고도 다른 LG 계열사 연구소들이 좀 있어서 그쪽에 아침 식사 제공하는 게 있는데 이제 제가 2,000원 내면은 이제 100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먹고 나면 한 시간이 좀 남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이제 그날 업무 어떤 거 할 거 있는지 좀 이렇게 정리 좀 해보고. 거기 이제 집에서 몇 시에 나오셔서 이제 통근버스 타고 몇 시에? 통근버스가 저희가 여기 7시 50분에 사당역에 있어가지고 그 전에 이제 한 6시 반쯤 일어나서 이제 씻고 준비하고 나와가지고 그 통근버스 타고 출근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사당역에서는 얼마 멀지는 않겠죠? 그 통근버스고 하다 보니까 8시 반쯤 8시 20분 빨리 도착할 때는 한 15분에 도착할 때도 있고요. 연구소에 안양 연구소 도착해서 그 다음에 식사하시고 이제 한 9시부터는 업무를 시작하시는 거네요? 이제 그거보다 좀 일찍 시작하죠. 이제 그래서 업무 시작해서 어떤 일, 처음에는 하루 일정 이런 걸 가세요? 그 전까지는 이제 저는 아무래도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교육을 정말 모르고 들어오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딱 갔더니 저랑 같이 이제 일하시는 분이 저를 어떻게 교육시킬 건지 다 프로그램을 짜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램 따라가지고 오전에는 아무래도 전 R&D 쪽 채용을 맡아야 되고 연구소에서 일하기 때문에 저희 연구소 각각 이제 프로젝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배우고 오후에는 이제 그 실제적으로 인사 업무에 관해서 뭐 저희 전체적으로 다 그래도 또 인사 업무를 알아야지 제가 다른 일도 할 수 있고 하니까 인사 쪽 관련된 일을 오후에 배우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나오면은 또 계속 같이 일하는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미션들 주시거든요. 뭐 다른 거를 해본다거나 아니면은 뭐 연락하는 거를 맡기신다거나 이것저것 이제 그거 일 도와드릴 거 있으면 일 도와드리고 뭐 그런 거 업무 이제 한동안 했었고요. 그럼 퇴근은 몇 시쯤 하세요? 퇴근은 제가 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보통. 근데 보통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또 퇴근하는 버스가 있으니까 그 버스 시간에 맞춰서 퇴근하는 경우도 있고요. 만약에 좀 일이 있을 경우에는 그거보다 좀 더 늦게 퇴근할 때도 있고요.
그럼 통근 버스는 저녁에는 한 6시 반 이렇게 있나요? 6시 10분에 있고 7시 10분에 있고 8시 10분에 있는데 이제 그때그때 조금씩 다르게 가요. 왜냐면은 저는 이제 그 아내가 있긴 네. 하지만 아내가 이제 그 당시에는 또 대학원 다니고 있었어 가지고요. 아내가 대학원 다니는 날에는 어차피 저도 집에 가도 혼자 있고 하니까 네, 그 어차피 또 연구소는 저녁 식사도 제공을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식사하고 또 업무적으로 또 그날 배운 걸 리뷰할 거 있으면 리뷰하고 예, 그렇게 나오고요. 그러면은 10월 22일쯤 이렇게 출근을 하셨으면 11월, 12월, 1월 네. 아직 석 달이 채 안 되시네요. 예, 오늘 87일이죠. 네. 그걸 다 기억하세요? 네. 입사하시면 후에 이렇게 회사 다니시면서 좋았던 점이나 뭐 기분 좋았던 점, 뿌듯했던 점 그런 어떤 것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업무적으로도 뭐 그런 것도 제가 아직까지는 많이 맡아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그 되게 자율적으로 많이 저한테 업무를 많이 맡기시더라고요. 이제 네가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좀 해보는 게 어떻겠니 해가지고 또 했던 업무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런 게 잘 끝났을 때 되게 좋고요. 그리고 또 제일 처음에 들어와서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그 신입사원이 들어갔을 때 그 신입사원을 교육해주는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정말 그런 우리 회사의 저력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되게 인상 깊고 좋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곳에서 잘 돼 있다는 것을 느끼셨어요? 그러니까 딱 제가 갔었는데 벌써 어느 날엔 뭐를 배우고 어느 날엔 뭐를 배우고 이게 그냥 거의 맨투맨으로 배웠거든요. 그게 되게 잘 돼 있고 또 그 설명해 주시는 과장님께서 하나하나 정말 친절하게 설명 많이 해주시고 또 그러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라고 누구나 다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물어보면 다들 귀찮아하거든요. 근데 그 과장님 같은 경우는 전혀 안 그러시고 예, 물어보면은 자세히 알려주시고 예. 그래서 그때도 되게 감동받았던 게 이제 같이 둘이 회의실 같은 데 들어가서 알려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막 칠판에 필기를 하면서 알려주세요. 뭐 우리 조직은 어떤 게 있고 하고 하면은 저도 이제 신입사원이니까 열심히 배우려고 막 필기를 막 하면은 필기하는 동안은 설명 잠시 멈추고 기다리셨다가 필기 다 하고 나면 또 설명해 주시고 그게 되게 좋았어요. 저는 적지 말라고 그러는데 적어봐야 다시 안 본다. 네, 다시 안 보니까 들어라. 저 같은 경우는 개인 스타일 따라. 근데 아까 업무를 이렇게 자율적으로 맡겨주시는데 그 일을 이제 이렇게 뭔가를 해낸다고 했는데 어떤 업무를 해내신 거예요? 일단 저 왔었을 때 그 연구소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신입사원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안내해주는 그 생활 책자 같은 게 필요해가지고 그거를 제작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들어갔을 즈음에는 그게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과장님께서 저한테 그거를 한번 마무리를 맡아서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셔가지고 그거 이제 그 원고 같은 거 보고 뭐 수정 같은 거 하고 또 아무래도 저는 또 신입사원의 입장이니까 신입사원 입장에서 보면은 그 기존 직원분들이 느끼시기에는 되게 당연한 일이고 당연한 용어라고 적어놨는데 보면은 잘 모르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찾아내서 같이 수정하고 이제 업체분들 만나서 미팅하고 그런 거 해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책자 나왔을 때 그때 되게 좋았고요. 어떤 당연한 용어였는데 수정을 하셨어요? 이제 뭐 그냥 연구소 같은 경우는 용어를 줄여서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프로젝트라고 안 쓰고 뭐 그 PRD라고 이렇게 PJD라고 이렇게 그렇게 뭐 그 해놓으면은 신입사원들이 봤을 때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거 내가 모르는 뭐 다른 뜻이 있나 그런 식으로 뭐. 연구소는 이제 팀장님을 PL이라고 하거든요. 예. 프로젝트 리더거든요. 근데 PL이라고 표현을 하면 처음 들어보는 사람은 PL이 뭐지? 거든요. 그런데 당연한 용어들이 사내에서만 또 이제 활용되니까 LG에서만 쓰는 단어 중에 장표라는 말을 써요. 근데 장표라는 게 이제 파워포인트 장표. 예, 보고서를 의미하는데 장표. 예, 이제 장표라는 용어인데 그
LG 외 사람들한테 그 얘기하면 장표를 자꾸 만들어봐 하면은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용어들의 차이가 조금 이제 뭐 학생들은 이제 모르는 단어가 이제 품위사라는 단어는 이제 직장인들은 다 알지만 예를 들면 학생들은 품위사가 이렇게 뭐 제가 한다 이런 표현도 잘 모르고 그래서 품위사가 결제서류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용어가 품위사라고 쓰면 모르지만 이럴 경우에는 결제서류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풀어주는 게 실제 이제 신입사원들이 그걸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빠르죠. PJT라는 그런 아니, 예, PJT. PJT 용어가 있었는데 그걸 그냥 뭐 보고서요. 아 프로젝트 이제 예, 그 각각 연구하는 그 단위가 있거든요. 저희는 예. 그걸 뭘로 수정을 하셨죠? 아니 이제 그거를 이제 보고 잘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예 이제 근데 그거는 이제 그냥 있었고요. 왜냐하면 또 앞으로도 그걸 써야 되기 때문에 예 그거 말고 이제 뭐 다른 용어들 뭐 재관리비는 뭐 본인이 납부하는데 제자 한자로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거 잘 모르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이제 모든 관리비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거 업무하고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거 자체가 그 여러 다른 그 각각 업무 담당자 분들이 적어 주신 거를 취합한 거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좀 하나의 흐름으로 좀 매끄럽게 하는 거를 그 업체분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이제 하고요. 어떤 후배를 만나고 싶으세요? 근데 이건 사실 저도 잘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감히 이런 거 좀 말씀드리면은 좀 더 이상하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어떤 사람이 들어왔으면 좋겠는가 하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일을 할 때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그 어떤 목적이 있는 일이고 어떤 의도가 있는 일인지를 좀 파악을 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뭐 이렇게 시키면은 막 그거 하다 보면 사실 그런 거 잘 모르고 그냥 막 하다가 끝나는 경우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좀 그 일의 그 의도라든가 아니면 그 일이 지금 우리 조직이나 단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생각을 하고 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사실 저도 잘 그런 거 잘 못해요. 정말 업무 많다 보면 그냥 하다 보면 하루 지나가고 그러니까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뭐야, 회식도 자주 했죠? 어때요? 지금 3개월 87회 동안 회식 몇 번 하셨어요? 회식은 정확하게는 숫자는 잘 기억을 안 나고요. 뭐 회식 문화는 어때요? 근데 그거는 팀마다 다 달라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속해 있는 팀은 그래도 좋은 게 술을 강요를 안 하시니까 그래서 좋더라고요. 저도 술을 잘하는 편이 아니라서 좀 걱정을 했었는데 강요를 안 하는데 부장님 술을 못 하시고 그 팀에서 먹고 살고 그래서 그냥 본인 주량만큼 먹고 그렇게 하고 또 그런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 인사 쪽이고 하니까 심리나 사람 이런 철학 이러한 쪽에도 관심이 많으시고 문학에도 관심이 많으셨을 텐데 살면서 내 인생을 바꾼 한마디 뭐 이런 거 있으세요? 가슴에 항상 새겨놓고. 아무래도 이제 대학교 때는 좀 어떻게 보면은 좀 허송 세월을 보낸 편도 있고 했었는데, 제가 좀 마음에 남았던 말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그 어떻게 보면은 한 번밖에 볼 수 없는 책을 읽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지나면은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어떤 책을 한 번밖에, 그러니까 딱 처음부터 끝까지 한 페이지를 한 번밖에 못 본다고 생각하면은 되게 꼼꼼히 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아는 사람은 꼼꼼히 보지만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냥 넘겨버린다라고 하는 말을 어디서 들었었거든요. 그 말을 보고 나서 저도 진짜 좀 정말 하루하루를 꼼꼼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게 좀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또 이제 삶의 어떤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유용한 기준이 되는 걸까요? 그냥 이제 제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정말 그냥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은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어느 정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제 스스로
제 삶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살게 되는데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용동 씨에게 있어서 LG 하우시스는 어떤 존재예요? 그러니까 어떤 존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LG 생각은 하우시스를 있어요. 자랑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회사랑 저 스스로에게 바라는 점은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100을 저한테 원하면은 제가 120을 하면은 회사에서 120을 저한테 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에 제가 140을 하면은 140을 줄 거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팀 내에 많아지면은 그 팀이 더 발전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조직 내에 많아지면은 저희 회사 전체가 같이 발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저희 LG 하우시스 같은 경우는 그 아까 말씀드리셨겠지만 분사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되게 역동적이고 열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또 LG 화학에서 베이스를 두고 성장해온 그룹이기 때문에 되게 연륜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저희 그 LG의 가장 큰 그 테마 중에 하나가 인화거든요. 그걸로 이렇게 잘 녹여낸 게 저희 회사인 것 같아요. 앞으로 이 회사에서 꿈이 있다면 어떤 꿈을 가지고 계세요? 제가 요즘에 생각하고 있는 꿈은 그 직장과 가정 둘 다 해서 성공과 행복을 얻는 게, 그게 사실 말하면 되게 쉬워 보이지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양쪽 모두를 잘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잘할 수 있는 사원이자 남편이 됐으면 좋겠어요.